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책장을 넘기기 위해 이곳에 모인 나의 소중한 친구들. 지금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있거나 편안한 의자에 기댄 채일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은 어떤가요? 도시의 불빛이 밤을 삼켜버렸나요? 아니면 운이 좋게도 별들이 속삭이는 시골의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밤하늘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을, 아주 오래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이 여행은 아주 멀고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 여행을 떠난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주는 아름답지만 결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이야기 속에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신다면요. 댓글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광활한 행성 위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동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의 여행은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빛의 강.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보며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하수라 부릅니다. 우유가 흐르는 길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 여신이 아기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물리다 놀라 흘린 젖줄기라고 상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라 믿었고 7월 7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그 다리를 건너 만난다고 생각했죠.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그것을 밤의 등뼈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문화는 밤하늘의 이 희미한 띠를 보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들,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시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신화의 강이 아닌 실제의 강을 여행할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호기심이라는 등불을 밝힌 채 말이죠. 먼저 이 강의 스케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저 희미한 빛의 띠는 사실 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몇 개냐고요? 100개, 1000개, 100만 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최소 2000억 개, 많게는 4000억 개의 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태양,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저 거대한 불덩이는 그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노란색 별일 뿐이죠. 우리가 이 강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마치 거대한 숲속에 사는 개미가 숲 전체의 모양을 상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숲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나무와 잎사귀에 가려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별들의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띠로만 인식할 뿐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기 전까지 인류는 그 빛의 띠가 무수히 많은 별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망원경을 통해 본 것은 단순한 빛의 얼룩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흩뿌려진 별들의 군무였습니다. 인류가 우주 속 자신의 주소를 처음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된 순간이었죠. 이 강의 크기를 여행의 거리로 한번
비유해볼까요?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빠르죠.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탔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1초, 태양까지는 8분 남짓 걸릴 겁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대략 그 정도의 시간 전입니다. 현생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가 담긴 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겨우 건널 수 있는 강.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그 강 안에 아주 작은 물방울 속, 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한 존재인 셈입니다. 이러한 거대함은 우리를 압도하고 때로는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여행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이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왼손에 있는 탄소 원자와 저 멀리 백조자리에서 반짝이는 어느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같은 용광로에서 태어난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우리와 우주를 가르는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한 표현 방식인 것이죠. 밤하늘의 은하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나는 부분만큼이나 어두운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밤하늘, 공수자리 근처를 보면 은하수가 마치 두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균열 또는 어두운 강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잉카 문명은 이 어두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 안에서 라마, 여우, 뱀과 같은 동물 모양의 별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둠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실체가 숨쉬는 곳이었죠. 과학은 이 어둠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차가운 가스와 먼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들의 재료가 구름처럼 모여 뒤편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강물 속에 검은 잉크가 풀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 어두운 장막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는 종종 새로운 시작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 차가운 먼지 구름 속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력이 서서히 입자들을 끌어당겨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행성들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수백만 년 후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은하수라는 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하수의 중심부는 우리로부터 약 2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은하수 중심의 빛은 25,000년 전에 그곳을 떠난 빛입니다.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에서는 인류가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거대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과거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박물관이죠. 어떤 별빛은 로마 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에 출발했고, 어떤 별빛은 공룡들이 지구를 거닐던 시대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밤하늘은 더 이상 정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의 시간이 겹쳐지고 짜여진 거대한 테피스트리, 즉 직물과 같습니다. 모든 별이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현재라는 한순간에 서서 무한한 과거의 메아리들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이 우주적 연대기 속에서 아주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왜 우주의 물리 법칙들은 이토록 생명이 탄생하기에 적합하도록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중력의 세기가 지금과 아주 약간만 달랐거나 원자들을 뭉치게 하는 힘이 조금만 약했더라면 별도, 행성도 그리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함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탐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작은 배는 지구라는 항구를 떠나 이 거대한 빛의 강, 은하수 속으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동네 태양계가 속해 있는 나선파를 따라 여행하며 우리와 이웃한 별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의 닻을 올리세요. 마음의 돛을 활짝 펴세요. 고요한 호흡과 함께 우리는 은하수라는 고요한 강의 첫 번째 물결 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우주의 부드러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쌉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들.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거대한 빛의 강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 강물의 흐름 속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상상의 배에 몸을 싣고 보니 이 강은 잔잔하고 균일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곳은 물살이 거세고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밝게 빛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고요합니다. 마치 거대한 강줄기 속에 여러 개의 더 빠른 물길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물길들이 바로 우리 은하의 나선 팔입니다. 우리 은하는 거대한 바람개비 혹은 소용돌이 모양을 한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은하수를 한 줄기 띠로만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바람개비의 평평한 원반 면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은하수 위쪽 아주 멀리서 우리 은하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눈부신 중심부에서부터 휘가 마저 나오는 몇 개의 거대한 팔 구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팔들은 별과 가스, 먼지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밝게 빛나고 더 역동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죠. 우리의 태양계는 이 거대한 나선팔들 중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우리는 페르세우스 팔이나 궁수자리 팔과 같은 거대하고 주된 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거대한 팔 사이에 자리한 비교적 작고 조용한 곁가지 오리온자리 팔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은하의 번화한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한 교외 지역과도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을 키워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주 나선팔 안에 있었다면 잦은 초신성 폭발과 강력한 항성풍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 행운아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 동네인 오리온자리 팔을 따라 천천히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밤하늘에서 친숙하게 보던 별들이
이제 입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평면적인 점들의 집합이었던 별자리들이 사실은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들의 우연한 배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삼태성은 더 이상 나란히 있지 않고 어떤 별은 우리에게 더 가깝게, 어떤 별은 저 멀리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거대한 공간 속에 떠있는 구슬들처럼 말이죠. 조금 더 나아가자. 우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지구에서는 겨울철 밤하늘에 희미한 얼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본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소가스가 젊고 뜨거운 별들의 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푸른빛의 반사성운이 주변을 신비롭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별들의 요람, 새로운 태양들이 태어나는 거대한 산부인과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뭉쳐지고 그 중심부의 온도가 수백만 도에 이르면 마침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며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창조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수천 개의 아기 별들이 내뿜는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를 밀어내며 아름다운 공동을 만들고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성운의 모양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지만 우리의 상상 속 여행에서는 마치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펼쳐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나선팔들은 고체 구조물일까요? 별들이 팔 모양으로 굳어져서 은하 중심을 함께 돌고 있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운 별들은 바깥쪽 별들보다 더 빨리 돕니다. 만약 나선팔이 고체처럼 굳어져 있다면 안쪽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팔은 점점 촘촘하게 감겨 결국에는 그 형태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된 나선 은하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나선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 바로 밀도파 이론입니다. 나선팔을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은하 원반을 통과하는 일종의 파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들입니다. 나선팔은 도로 위에서 발생한 정체 구간과 같습니다. 자동차들은 정체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빽빽하게 모이지만 정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제 속도를 내어 흩어집니다. 개별 자동차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정체 구간 자체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선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가스 구름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다가 자신들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나선팔이라는 우주적 정체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이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들어온 가스 구름은 강력하게 압축되고 이 과정에서 오리온 대성운과 같은 대규모 별 탄생이 촉발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시 나선팔을 빠져나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팔과 팔 사이의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즉, 나선팔은 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리온자리 8의 별들은 수천만 년 전에는 이곳에 없었고 수천만 년 후에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나선팔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 위의 물결과도 같아서 강물 자체는 계속 흘러가지만 물결의 형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공간이 생각보다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국부거품이라고 불리는 직경 약 300광년 크기의 거대한 거품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성간 물질 밀도보다 훨씬 낮은 뜨겁고 희박한 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거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약 10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전 여러 개의 초신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폭발하면서 그 충격파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모두 바깥으로 밀어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여러 개의 폭죽이 터지면서 거대한 공동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고대 폭발의 유령이 남긴 고요한 흔적 속을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부 거품 덕분에 우리는 다른 은하들을 비교적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짙은 성간 구름 속에 있었다면 우주를 향한 우리의 시야는 훨씬 더 제한되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우주적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나선 구조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밀도파, 이 우주적 교통 정체는 애초에 왜 생긴 것일까요?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그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우리 은하 주변을 맴도는 마젤란 은하와 같은 위성 은하들의 중력적 간섭이 은하 원반의 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가설은 은하 원반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선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은하의 아름다운 나선팔은 어떤 거대한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안정적인 구조물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중력적 속삭임과 우연한 상호작용이 빚어낸 본질적으로는 혼돈스럽고 일시적인 패턴에 불과할까요? 우리의 작은 배는 오리온자리 8의 가장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 멀리 다음 목적지인 거대한 궁수자리 8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은하의 진정한 중심가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8과 8 사이에 놓인 비교적 어둡고 텅 빈 공간을 건너야 합니다. 이 공간은 정말로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어둠을 채우고 있을까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별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것은 빛의 언어이고 중력의 노래이며 시간의 메아리입니다. 각각의 별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은하라는 거대한 서사시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서사시의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를 더 깊은 곳, 더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은하의 심장부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오리온자리 8과 궁수자리 8 사이에 놓인 비교적 어둡고 한적한 공간을 조용히 가로지릅니다. 우리가 떠나온 동네의 익숙한 별빛이 등 뒤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정면의 풍경은 서서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수많은 별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지평선을 가득 채우며 부풀어 오릅니다. 그 빛은 우리가 나선팔에서 보았던 젊고 푸른 별들의 날카로운 백색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부드럽고 오래되었으며 깊은 황금빛 혹은 호박색에 가까운 빛입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의 중심가에서 새어나오는 수십억 개의 등불처럼 은하의 심장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의 중심 팽대부, 즉 은하 벌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떠나온 오리온자리 8의 한적한 교회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이 별들이 드문드문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면 이곳은 수십억의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 사는 고대의 대도시와 같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극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도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이곳 중심부에서는 별들이 수백, 수천 배 더 가깝게 이웃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심부 어딘가에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곳의 밤하늘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수천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로 가득 차 영원한 황혼처럼 빛나고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별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워지고 은하 중심의 거대한 빛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세상.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아찔한 상상입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별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을 크게 두 세대로 나눕니다. 나선팔에 있는 태양과 같은 젊은 별들을 종족 일별이라고 부르고, 이곳 중심부와 헤일로에 있는 늙은 별들을 종족 이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원소의 함량입니다. 천문학에서 중원소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했습니다. 탄소, 산소, 철과 같이 우리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혹은 별이 죽을 때 일어나는 장엄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족 이 별들은 우주의 초창기, 아직 중원소가 거의 없던 시절에 태어난 1세대 혹은 2세대 별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우주에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같은 종족 1별들은 이 늙은 별들이 죽으면서 우주 공간에 뿌려놓은 풍부한 중원소를 재료로 하여 태어난 후대의 별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셈입니다. 이 은하 중심부의 늙고 붉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우리 가문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수많은 조상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고대 도시에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단순한 공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길쭉한 막대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땅콩 혹은 럭비공처럼 보입니다. 이 은하 막대는 은하 중심부를 가로질러 약 27,000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하나의 단단한 물체처럼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의 존재는 우리 은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중력의 젓가락처럼 작용하여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휘저어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나선팔을 따라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물질들은 이 막대 구조에 붙잡혀 그 운동량을 잃고 결국 은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대한 존재에게로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막대는 은하 진화의 핵심 엔진이며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게 될 보이지 않는 거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인 셈입니다. 지구에서 이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와 은하 중심 사이에는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대균열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먼지 장막은 가시광선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눈이나 일반적인 광학 망원경으로는 결코 은하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날, 불과 몇 리터 앞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시광선 대신 먼지 구름을 더 잘 통과하는 적외선이나 전파를 이용하여 이 안개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으로 본 은하 중심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격렬한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강력한 자기장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으며 거대한 가스구름이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휘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장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이 고대 도시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중심 팽대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래된 별들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천문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하향심 모델입니다. 거대한 원시 가스구름이 중력에 의해 빠르게 수축하면서 중심부에 빽빽한 별들의 덩어리, 즉 초기 팽대부를 먼저 형성하고 그 후에 남은 가스들이 천천히 원반을 이루며 나선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팽대부는 은하의 가장 오래된 핵심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도가 먼저 건설되고 그 주변으로 점차 도시가 확장되어 나간 것과 같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향식 모델입니다. 우주 초창기에 존재했던 수많은 작은 외소 은하들과 거대한 별들의 집단인
구상 성단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서로 충돌하고 합병되면서 서서히 지금과 같은 거대한 중심 팽대부를 형성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팽대부는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대도시를 이룬 것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한 결과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우리 은하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둘의 혼합일지도 모릅니다. 팽대부의 가장 안쪽 핵은 빠르게 형성되었지만 그 바깥 부근은 수많은 합병을 통해 덧붙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의 늙은 별빛 하나하나에는 이 거대한 도시의 건설 역사에 대한 단서가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빛을 분석하여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 배는 이 눈부신 별들의 도시를 거의 다 통과했습니다. 주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수많은 늙은 별들이 내뿜는 중력장이 우리의 항로를 미세하게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향하고 있는 가장 중심, 그 막대 구조의 심장부는 오히려 빛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듯한 절대적인 어둠, 불가해한 침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별들은 겁에 질린 나방처럼 그 어둠 주위를 미친 듯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도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된 비밀의 중심에는 어떤 존재가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은하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공수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의 가장 깊은 성소, 지도상에 여기에 용이 잠들다 라고 적혔을 법한 미지의 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수십억 개의 늙은 별들이 뿜어내는 황금빛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바로 그 중심점은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완전한 공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오히려 부재처럼 느껴지는 압도적인 무언가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저 빛나는 고대 도시의 모든 별들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왕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중심점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별들의 춤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S2라고 불리는 별은 이 어둠의 중심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다가 시속 250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튕겨져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미친 듯한 춤사위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의 심장에 태양 수백만 개의 질량이 바늘끝보다도 작은 한 점에 모여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의 이름은 공수자리 A스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자리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종종 공포와 파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 진공 청소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심오하고 기묘합니다.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직무를 휘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팽팽하게 펼쳐진 거대한 고무막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막이 움푹 패이겠죠? 이제 그 옆에 구슬을 굴리면 구슬은 볼링공을 향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움푹 패인 공간의 공면을 따라 굴러가는 것뿐입니다. 태양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지구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공전하는 것이 바로 중력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이제 볼링공 대신 질량은 훨씬 더 크면서 크기는 없는 무한히 뾰족한 바늘로 그 고무막을 찔렀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늘은 고무막을 뚫고 끝없이 깊은 구멍을 만들 것입니다. 그 구멍의 경사는 너무나도 가팔라서
한번 빠진 구슬은 결코 다시 기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시공간에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태양보다 수백만 배나 무거운 질량이 원자보다도 작은 한 점,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곳에 압축되어 시공간에 무한한 깊이의 우물을 파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우물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저 검은 구체는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경계면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죠. 공간 자체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블랙홀의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폭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강물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힘껏 헤엄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유속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물의 유속이 당신이 헤엄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지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폭포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이 지점, 시공간이라는 강물의 유속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경계선입니다. 빛조차도 이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의 정보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차단됩니다.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수자리 A스타의 사건의 지평선은 그 질량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 직경은 약 2400만 킬로미터로 수성 궤도보다도 작습니다. 태양 400만 개가 넘는 질량이 그토록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직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은하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은하 중심의 거대한 막대 구조는 이 잠자는 거인을 위해 끊임없이 가스와 별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수송대와 같습니다. 블랙홀 주변으로 끌려온 물질들은 곧바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맹렬하게 회전하며 강착 원반이라는 거대한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원반 속의 물질들은 서로 마찰하며 엄청나게 뜨거워져 X선과 같은 강력한 빛을 내뿜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인 블랙홀은 종종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이 실수로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보는 관찰자에게 우리의 우주선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시간 자체가 그곳에서는 느리게 흐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주선은 지평선 바로 위에서 영원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붉게 변하고 희미해져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아무런 경계선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당신 앞에는 오직 하나의 길, 중심에 있는 특이점을 향한 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기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스파게티화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변화는 극심해집니다. 당신의 발끝에 작용하는 중력이 머리끝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원자 단위까지 길게 늘어나 마치 한 가닥의 스파게티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죽음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해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던 모든 원자들이 개별적인 역사를 잃고 시공간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과정. 그것은 어쩌면 우주와의 가장 완벽한 합일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스파게티와의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은 결국 특이점으로 향합니다. 특이점. 그곳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입니다. 밀도와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우리의 수학으로는 더 이상 기술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곳은 아인슈타인의 거시 세계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입니다. 두 위대한 이론 모두 특이점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특이점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론은 특이점이 새로운 우주로 통하는 입구, 즉 웜홀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곳이 정보가 영원히 파괴되는 우주의 궁극적인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우리가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궁수자리 A스타는 사실 우리 은하의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입니다. 때때로 거대한 가스구름을 삼킬 때 블랙홀은 자신의 회전축 방향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제트를 분출합니다. 이 제트는 은하 원반을 뚫고 수만 광년 밖까지 뻗어나가며 주변의 성간물질을 압축시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은하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난 죽음이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이 거대한 순환. 우리 은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심장의 박동에 맞춰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유기체의 표면에 사는 작은 세포일 뿐,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를 어렴풋이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불가해한 거인에 대한 경외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향을 돌려 다시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어둠의 심장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궁수자리 A스타의 육중한 침묵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은하의 번화한 나선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 중심부의 영원한 황혼 같던 황금빛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빛의 향연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에는 갓 태어난 젊은 별들이 내뿜는 강렬한 푸른빛과 늙은 별들이 마지막을 불태우는 부드러운 붉은빛, 그리고 그 모든 빛을 받아 스스로 빛나는 성운들의 다채로운 색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무덤 중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 가장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현장, 별들의 요람과 무덤이 공존하는 우주의 대장간으로 들어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먼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별빛을 가리는 어두운 장막 말입니다. 이 성간 먼지는 단순히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먼지 구름 속에서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백만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입자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덩어리는 주변의 물질을 더 많이 끌어당겨 점점 커집니다. 마침내 그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이 점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오리온 대성운 같은 별의 요람은 바로 이 오래된 별들의 죽음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순환의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합니다. 별의 삶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각본이 정해진 연극과도 같죠. 태양처럼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길고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의 태양은 약 50억 년 동안 꾸준히 빛과 열을 내뿜어왔고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부르며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청장년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별은 자신의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 중심부의 수소 연료가 고갈되면 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중심핵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며 더 뜨거워지고 그 열기는 별의 바깥층을 엄청나게 팽창시킵니다. 별은 수백 배나 커져 적색 거성이 됩니다. 만약 우리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된다면 그 표면은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아마 지구 궤도까지도 위협할 것입니다. 별이 평생에 걸쳐 안쪽으로 작용하던 중력과 바깥쪽으로 밀어내던 핵융합 에너지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팽창은 별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별은 매우 불안정해져 자신의 바깥층 배기를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년에 걸쳐 별은 자신이 평생 동안 만들어 온 물질들을 아름다운 가스 구름의 형태로 우주에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남은 뜨겁고 작은 별의 핵,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별의 시체죠. 이렇게 방출된 가스 구름은 중심에 남은 백색 외성의 뜨거운 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과는 달리 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능이 좋지 않은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행성처럼 둥글고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검은고 자리에 고리성운, 여우 자리에 아령성운, 용골 자리에 나선성운처럼 이 행성상 성운들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예술작품들입니다. 그것은 별이 죽어가며 내쉬는 마지막 숨결이며 수십억 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며 우주에 남기는 고요하고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반면에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겁게 태어난 별들은 전혀 다른 훨씬 더 격렬하고 장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인생은 짧고 굵게라는 말을 실천하듯 엄청난 속도로 연료를 태우며 수백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큰 적색 초고성으로 팽창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가 바로 그 좁은 예입니다. 만약 베텔게우스를 우리 태양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그 표면은 목성 궤도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무거운 별들의 중심부는 태양과 같은 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을 넘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네온으로, 네온은 산소로, 산소는 규소로, 그리고 마침내 규소는 철로 변환됩니다. 별의 중심부는 마치 양파처럼 바깥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 안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겹겹이 쌓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뼈를 이루는 칼슘, 당신의 혈액 속을 흐르는 철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의 산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별들의 중심부라는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철에 이르면 이 창조적인 연금술은 갑자기 멈추어 버립니다. 철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별의 중심핵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단 몇 초 만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만한 크기의 핵이 설탕 한 알 크기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양의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별이 폭발하면서 짧은 순간 동안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내뿜습니다. 이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 예를 들어 금, 은, 백금,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초신성은 우주의 거대한 대장간이며 그 폭발은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망치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 전체로 흩뿌려집니다. 그리고 수억, 수십억 년에 걸쳐 이 별의 잔해들은 다시 뭉쳐져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형성합니다. 태양계 역시 약 46억 년 전 이름 모를 초신성이 남긴 잔해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행성, 우리의 몸, 우리의 문명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별의 죽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과정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신성 폭발을 재현하려 하지만 별의 중심핵이 붕괴한 후 그 충격파가 어떻게 거대한 별의 외피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얻는지, 그 마지막 순간의 정확한 물리학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심장은 멎었는데 그 마지막 박동이 어떻게 몸 전체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신성 폭발 후 중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별의 질량에 따라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립니다. 비교적 덜 무거운 별의 핵은 중성자 별이라는 기이한 천체로 남습니다. 중성자 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중 하나입니다.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전자가 상상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해 합쳐져 중성자로 변해버린 상태죠. 직경은 고작 20km, 서울시 정도의 크기지만 그 질량은 태양보다 무겁습니다. 각설탕 하나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반면에 아주 무거운 별의 핵은 자신의重力을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붕괴하여 우리가 지난 장에서 만났던 블랙홀이 됩니다. 별의 무덤은 이처럼 다양하고 기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이름 모를 초신성이 남긴 거대한 잔해, 개성운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폭발의 흔적이 여전히 가스구름이 되어 팽창하고 있고, 그 중심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 등대처럼 강력한 펄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료가 가득한 창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파괴와 창조의 순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지난 장에서 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장엄한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흩뿌린 원소들이 다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마침내 우리와 같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대한 연금술의 과정이었죠. 이 모든 가시적인 우주의 활동, 즉 빛을 내고 서로 부딪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모든 역동적인 드라마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복잡해서 이것이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모든 것들이, 즉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억 개의 별들과 화려한 성운들,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빙산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긴 거대한 몸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데라 루빈이라는 한 여성 천문학자의 끈적인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녀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여러 나선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질량이 대부분 중심에 모여있는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은하 역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더 느리게 회전해야 마땅했습니다. 은하의 밝기를 통해 추정한 질량 분포에 따르면 바깥쪽 별들은 중력의 영향이 약해져서 마치 새총에서 튕겨나가는 돌멩이처럼 은하 밖으로 흩어져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관측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은 예측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 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현상은 그녀가 관측한 거의 모든 나선 은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틀렸던 것입니다. 별들이 그 속도로 흩어지지 않고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과 가스를 합친 것보다
최소 5배에서 6배는 더 많은 질량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내지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곳에 존재하며 오직 자신의 무게, 즉 중력을 통해서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물질에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암흑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검은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5장에서 이야기한 별빛을 가리는 검은 먼지 구름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그런 의미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아예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빛에게 있어 암흑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암흑물질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유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은 우리 은하 전체 무게의 약 85%를 차지하는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우리 은하 전체를 거대한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헤일로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나선 모양의 은하 원반은 사실 이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의 중심부에 박혀있는 작은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확장해 봅시다. 우리 은하를 거대한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별, 성운, 행성들은 그 나무에 매달린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나 전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식품들을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몸통, 가지, 뿌리가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우리는 장식품들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나무 자체의 존재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야말로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를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온 진정한 뼈대입니다. 암흑물질의 가장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특징은 그것이 우리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해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손바닥을 매초 수십억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유령처럼 통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느낌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그것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잠겨 살아가면서도 그 강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존재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즉 항성, 행성, 블랙홀, 먼지 구름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필요한 질량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입자여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유력한 후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윈프라고 불리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입자들은 일반 물질과 매우 드물게 아주 약하게만 상호작용한다고 여겨집니다.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하고 이 우주를 떠도는 수많은 윈프 입자들 중 단 하나라도 검출기 속의 원자핵과 부딪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수백만 개의 빗방울 속에서 아주 특별한 단 하나의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려는 것과 같은 극도로 어려운 실험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암흑물질은 우리에게 심오한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별의 일생을 계산하고 은하의 충돌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령의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유령의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무게는 잴 수 있지만 그것을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단순히 은하를 붙잡아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훨씬 더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는 거의 균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밀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바로 최초의 중력 우물이 되어 주변의 수소와 헬륨가스를 끌어당기는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거대 구조, 즉 은하, 은하단, 그리고 은하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우주 거대 구조는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골격 위에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별과 은하가 가득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그저 텅 빈 공간에 가스가 희박하게 퍼져 있는 생명이 없는 지루한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암흑은 파괴와 공허의 상징이 아니라 창조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 여행은 이제 우리 은하의 빛나는 원반을 넘어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이 드문드문 존재하는 고요하고 광활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우리 은하의 진정한 무게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안내를 잠시 내려놓고 중력이라는 더 깊은 감각에 위지하여 이 보이지 않는 건축물 속을 탐험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고대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 속 여정은 이제 은하수의 빛나는 강물을 벗어나 그 강을 품고 있는 더 거대한 바다, 고요하고 어두운 심연으로 접어듭니다. 은하 원반의 빽빽한 별들과 화려한 성운들이 점차 등 뒤로 멀어지고 주변은 깊고 광활한 어둠에 잠깁니다. 이곳은 우리가 6장에서 이야기했던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지만 우리 은하의 진정한 무게와 힘이 바로 이 텅 빈 공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은하의 다락방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고대의 보물들과 오래된 유령들이 먼지 쌓인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곳. 우리는 지금 은하 헤일로의 침묵 속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은 완전한 공허처럼 느껴집니다. 나선팔에서의 역동적인 별의 흐름은 사라지고 사방은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우리는 이 공간이 결코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외로운 등불처럼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별이, 그리고 또 다른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은하 원반의 별들처럼 질서정란하게 은하 중심을 공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길고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이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집 주위를 무질서하게 맴도는 늙은 꿀벌들처럼 말이죠. 이 별들은 은하 중심부에서 만났던 늙은 별들의 친척입니다. 우주 초창기에 태어난 거의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종족 이 별들이죠. 이들은 은하가 지금과 같은 원반 모양을 갖추기 전 혼돈스러운 가스구름이 뭉쳐지던 태초의 시대에 태어난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은하가 형성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이 고독하고 광활한 공간을 홀로 여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은하의 가장 오래된 선원들이며 그들의 희미한 빛 속에는 우주의 새벽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은하의 역사, 즉 별들의 탄생과 죽음, 나선팔의 형성,
심지어 중심부 블랙홀의 성장까지도 이 멀고 외로운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우리 여행이 더 깊은 헤일로 속으로 이어지자 저 멀리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별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밤하늘에 다이아몬드 한 움큼을 흩뿌려 넣은 듯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개의 별들이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은하 헤일로에 숨겨진 가장 눈부신 보물이죠. 구상성단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속한 별들은 대부분 120억 년에서 130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불과 몇 억 년 지나지 않아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 함께 태어난 별들의 거대한 가족인 셈입니다. 이들은 중력에 의해 강하게 묶여 거의 완벽한 공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단의 중심으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서 수백만 개의 태양이 서로의 빛을 가릴 만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 구상성단 중심부에 행성이 있다면 그곳의 하늘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영원히 수백만 개의 해가 떠 있는 눈부신 백야의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메가 센타우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상성단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크고 밝은 구상성단인 이곳에는 1000만 개에 달하는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의 별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가스구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는 별의 진화를 연구할 수 있는 완벽한 자연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마치 한나란시에 태어난 수백만 명의 쌍둥이를 관찰하는 것과 같죠. 질량이 큰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 별이 되었고,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이제 막 적색 거성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질량이 작은 별들은 여전히 절슴의 푸른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성단 안에 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구상성단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의 가장 오래된 톱니바퀴이며 그 빛은 우리에게 우주의 나이를 실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별들의 도시는 평화로운 역사만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일로를 더 깊이 탐사하던 우리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별들이 완전히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마치 강물처럼 길고 희미한 띠를 이루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의 흐름 또는 항성류라고 부릅니다. 이 유령 같은 강들은 우리 은하의 잔인한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본래 우리 은하 주변을 맴돌던 작은 외수 은하나 구상성단이었지만 우리 은하의 막강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찢겨나가며 그 잔해가 궤도를 따라 길게 흩뿌려진 것입니다. 마치 조수가 해변의 모래성을 허물어뜨리듯 거대한 은하는 작은 이웃을 집어삼키며 자신의 몸집을 불려온 우주적 식인기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흐름은 그 희생자들이 남긴 마지막 비명 혹은 별들로 쓰인 눈물 자국과도 같습니다. 우리 은하의 헤일로는 과거에 정복했던 수많은 작은 왕국들의 유령이 떠도는 거대한 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 은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은하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수많은 충돌과 합병을 통해 성장해온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별의 흐름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성장사를 재구성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흐름은 저마다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외소 은하에서 왔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은하에 흡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상성단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고대의 부석 상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 은하가 삼켜버린 작은 외소 은하들의 살아남은 중심 핵일까요? 실제로 오메가 센타우리처럼 거대한 구상성단은 그 안에 여러 세대의 별들이 섞여 있어 일반적인 구상성단이라기보다는 작은 은하의 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아니면 이들은 은하가 형성되던 태초의 혼돈 속에서 우리 은하를 이룬 거대한 가스구름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원주민들일까요?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빛에 담긴 화학적 지문을 분석하며 이 우주적 고아들의 족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우리 은하,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은하 원반을 멀리 아래에 두고 헤일로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장관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나선팔이 은은한 빛을 내며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했던 오리온 자리 8, 은하 중심부의 막대 구조, 그리고 그 심장의 블랙홀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숲의 전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늙었으며 더 많은 비밀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헤일로의 정적 속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별들의 섬에 속한 작은 존재라는 소속감과 동시에 이 섬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새로운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섬을 떠나 더 큰 바다로 우리 은하의 이웃들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섬을 떠나 은하들 사이에 텅 빈 바다, 진정한 의미의 성간 공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의 뒤편 창문으로는 우리가 방금 떠나온 은하수가 눈부신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이룬 거대한 빛의 원반. 우리가 그토록 광대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집이 이 검은 바다 위에서는 하나의 외로운 등대처럼 보입니다. 이 끝없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주적 고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저 멀리 남쪽 하늘의 어둠을 배경으로 희미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빛의 얼룩 2개가 보입니다. 마치 우리 은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구름 조각처럼 보이지만 저것들은 구름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위성 은하, 대마젤란운과 소마젤란운입니다. 지구의 남반구에서 밤하늘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2개의 천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 없이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밝습니다. 16세기 세계 일주 항해에 나섰던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그의 선원들이 이 천체를 기록하여 서양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붙었지만 물론 그 이전부터 남반구의 원주민들은 수만 년 동안 이 천체를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2개의 구름은 밤하늘의 정령이거나 사냥꾼들이 피운 모닥불의 연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이 2 동반자를 향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우리 은하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우아하고 질서정연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 별들을 아무렇게나 흩뿌려 놓은 것처럼 불규칙하고 뒤죽박죽입니다. 특히 소마젤란운은 길게 늘어진 막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들이 겪어온 파란난장한 과거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격렬한 현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은하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수억 년에 걸친 길고 복잡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의 왈츠와 같습니다. 3명의 모용수, 즉 우리 은하와 대마젤란운 그리고 소마젤란운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거대한 무대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우리 은하가 이 춤을 주도하고 2개의 작은 마젤란운은
그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서로에게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 끌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이 춤은 결코 부드럽고 우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은 기조력이라는 힘을 통해 마젤란 운을 끊임없이 잡아당겨 찢으려 합니다. 마치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은하의 중력은 마젤란 운의 별과 가스를 끌어당겨 그 형태를 길게 늘어뜨리고 변형시킵니다. 그들의 불규칙한 모양은 바로 이 거대한 중력의 폭력 속에서 태어난 상처의 흔적인 셈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과거에 쓰러져간 외소 은하들의 유령 같은 별의 흐름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는 그 비극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과정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젤란 운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의 중력적 간섭은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은하가 마젤란 운의 가스구름을 잡아당기고 압축시키면서 그 안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격렬한 별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젤란 운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증거를 직접 목격합니다. 바로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거대한 독거미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실체는 우리 국부 은하군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별 탄생 지역입니다. 그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만약 우리 은하의 오리온 대성운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밤하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수백만 개의 젊고 뜨거운 별들이 이글거리며 빛을 내뿜고 그 에너지는 주변 가스를 이온화시켜 화려하게 빛나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태양보다 수백 배나 무거운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격렬한 활동은 바로 우리 은하와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춤이 격렬해질수록 무용수들의 심장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셈이죠. 1987년, 바로 이 대마젤란 운에서 수백 년 만에 가장 가까운 초신성이 폭발했습니다. 인류는 맨눈으로 다른 은하에서 별이 죽는 순간을 목격하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은하와의 춤이 낳은 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춤의 가장 장엄한 흔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수 우주선이 가시광선 대신 전파를 감지하는 눈으로 전환하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대마젤란 운과 서마젤란 운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가스 리본이 우리 은하 전체를 거의 반바퀴나 휘감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젤란 흐름입니다. 이것은 수억 년에 걸친 중력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마젤란 운으로부터 뜯겨져 나온 수소가스의 거대한 강입니다. 마치 춤을 추던 모용수의 드레스 자락이 찢어져 무대 전체에 흩날리는 것처럼 마젤란 운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가며 이 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스 강은 수억 년 후 우리 은하의 원반으로 서서히 떨어져 내려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젤란 운의 희생은 결국 우리 은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마젤란 운이 우리 은하를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전해온 충실한 위성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밀한 관측 결과는 이 오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측정한 마젤란 운의 이동 속도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 속도는 너무 빨라서 만약 마젤란 운이 현재 알려진 질량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은하의 중력을 뿌리치고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마젤란 운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두 이웃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맴돌던 오랜 친구가 아니라 최근에야 우리 은하의 중력권에 처음으로 진입한 불운한 나그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엄한 춤은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춤이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결국에는 서서히 나선 궤도를 그리며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적 합병은 지금으로부터 약 24억 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은하는 마젤란 운의 모든 별과 가스를 흡수하여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은하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무용수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그들의 춤과 그들의 정해진 운명을 조망합니다. 파괴와 창조, 상실과 융합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춤은 우리에게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춤추는 이웃들을 뒤로하고 우리 은하의 진정한 가장자리, 그 너머의 심연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마젤란 은과의 중력의 춤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 은하,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별들의 섬에 진정한 가장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란 무엇일까요? 해안선처럼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안개처럼 서서히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불분명한 경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빛나는 은하 원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수십만 광년을 여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별들의 가장자리를 통과합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별들의 밀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마지막 가로등이 희미해지고 어두운 시골길이 시작되는 경계와도 같습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별들은 대부분 외롭고 늙은 적색 외성들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은하의 변두리에서 중심부의 화려한 드라마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별들을 지나자 우리는 마침내 가시적인 의미에서의 은하를 떠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은하수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이 아니라 어둠 속에 떠있는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별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에서 탐험했던 희박한 가스와 고대의 구상성단, 그리고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헤일로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해변의 모래사장은 끝났지만 여전히 바다의 짠내음과 안개가 자욱한 해안지대와 같습니다. 이곳은 수십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별이 빛나는 은하 원반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수만 광년을 여행해도 마주치는 것이라고는 아주 가끔 나타나는 늙은 별 하나, 혹은 고대의 구상성단 하나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무뎌지는 영원한 정적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여정에서 가장 기이하고 슬픈 존재 중 하나와 마주칩니다. 저 멀리서 작은 빛 하나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은하의 다른 별들처럼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우리 은하의 중력을 뿌리치고 영원한 추방의 길을 떠난 별. 이것이 바로 초고속도 항성입니다. 이 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들의 고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하의 가장 깊은 중심부입니다. 대부분의 초고속도 항성들은 원래 서로를 공전하는 두 개의 별, 즉 쌍성계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쌍성계가 불운하게도 우리가 사장에서 만났던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공수자리 A스타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블랙홀의 막강한 중력이 이들의 춤을 방해합니다. 세계의 천체가 얽히는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 끝에 한 별은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그 주위를 도는 새로운 동반자가 되고, 나머지 한 별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 마치 새총알처럼 은하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마주친 별은 바로 그 우주적 비극의 생존자입니다. 은하 중심의 저 보이지 않는 거인이 자신의 동반자를 잃은 별 하나를 은하 밖으로 영원히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이 외로운 추방자들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간의 텅 빈 공간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별과 이웃할 수 없으며 어떤 행성계에도 속하지 못한 채 수십억 년 동안 이 끝없는 어둠 속을 홀로 여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에서 태어났다는 화학적 지문을 몸에 새긴 채 은하의 소식을 전하는 머나먼 망명객이자 우주라는 바다에 던져진 유리병 속의 편지입니다. 이 별의 슬픈 운명을 생각하며 우리는 가장자리라는 개념이 단지 공간적인 경계가 아니라 소속과 추방, 중심과 주변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감싸던 희박한 가스의 농도마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 헤일로가 미치는 중력적 영향권의 가장자리, 비리얼 반경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은하의 진정한 국경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어떤 물체도 더 이상 우리 은하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곳은 조수의 힘이 미치는 마지막 해안선이며 이 너머는 미지의 대양입니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통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은하수 은하의 바깥, 진정한 은하 간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완벽한 진공, 완벽한 무의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이 은하들 사이의 광활한 공간이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물질이라고 불리는 극도로 희박하지만 매우 뜨거운 플라스마로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너무나도 옅어서 1세제곱미터 공간에 원자 몇 개가 전부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출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안개는 우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양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상 물질, 즉 별과 우리를 이루는 것과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주에 있어야 할 평범한 물질의 약 30%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잃어버린 물질이 바로 이 은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안개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물질 저장고인 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우주적 유령을 찾아내고 그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미래의 천문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원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 그 고독한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은하수와 방금 전 작별 인사를 나눈 마젤란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수십 개의 은하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의 빛을 내며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더 큰 집, 국부은하군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동네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고 경이로운 여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이제 우리 은하의 중력적 국경을 넘어 진정한 무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중심에는 우리가 태어난 은하수가 거대한 나선형의 빛의 섬처럼 떠 있고 그 옆에는 충실한 동반자인 대마젤란 운과 소마젤란 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리 은하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거대한 빛의 섬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작고 희미한 외소 은하들이 마치 작은 배들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군도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주적 고향, 국부은하군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체 지도를 완성하고 그 언덕 위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여행은 지구의 밤하늘, 하나의 희미한 강줄기처럼 보이던 은하수를 올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 실체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거대한 원반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안으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속한 오리온 자리 팔을 따라 흐르며 별들이 태어나는 역동적인 성운의 아름다움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은하의 심장부, 수십억 개의 늙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고대의 도시를 탐험했고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거인 초대질량 블랙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음이 새로운 탄생의 씨앗이 되는 우주적 순환의 경이로움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 암흑물질이라는 심오한 미스터리와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은하의 다락방, 헤일로에서 고대의 유령들과 우주적 식인 행위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웃 은하인 마젤란 은과의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중력의 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외로운 추방자들을 지나 은하의 가장자리, 그 고독한 경계선을 넘어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이름 모를 별의 죽음에서 왔고 우리가 속한 은하는 작은 은하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으며 모든 별들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고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우리가 속한 국부은하군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유일한 군도가 아닙니다. 저 멀리 수백만, 수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은하들의 무리가, 또 다른 군도들이 희미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이 군도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실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동, 우주공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거미줄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은하들은 이 거미줄의 교차점이나 가느다란 실 위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빅뱅 직후 암흑물질이 남긴 미세한 밀도의 차이가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에 의해 증폭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구조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우리 국부은하군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로 향합니다.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약간 더 크고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주의 팽창 때문에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예외입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초속 11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피할 수 없는 충돌의 경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두 은하가 합쳐질 때 개별 별들이 직접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두 은하는 서로를 통과하며 유령처럼 겹쳐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별들은 상대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새로운 궤도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장엄한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두 은하는 처음에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지만 중력에 의해 다시 끌려와 두 번째, 세 번째로 서로를 관통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마침내 수십억 년이 지나면 두 개의 아름다운 나선 은하는 그 형태를 완전히 잃고 하나의 거대하고 둥근 타원 은하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미래의 은하에 밀코메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많은 별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새로운 방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의 미래가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간의 가장 먼 곳,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된 빅뱅으로 탄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식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팽창은 언젠가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중력이 언젠가는 팽창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시 수축시켜 거대한 붕괴, 즉 빅 크런치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뜨거운 한 점으로 되돌아가는 장엄한 순환의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가 중력에 대항하여 시공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보다도 더 신비로운 존재이며 우리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에너지의 존재는 우리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힘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결국에는 다른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은 우리 은하의 별들을 제외하고는 텅 비게 될 것이고 별들이 모두 죽고 나면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빅프리즈 혹은 열 죽음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진다면 훨씬 더 극적인 종말, 빅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은하와 별들을 찢어놓고 마침내 행성과 원자 자체까지도 갈갈이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대한 우주 바다는 영원히 팽창하여 모든 섬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져 결국 차갑고 어두운 고독 속에 잠기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힘에 의해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미지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우리의 의식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서서히 되돌아옵니다. 우주 거미줄의 거대한 구조를 지나 우리가 합쳐질 미래의 집, 안드로메다를 스쳐 춤추는 마젤란 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은하의 희미한 가장자리를 넘어 고대의 유령들이 잠든 헤일로를 통과하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바다를 건넙니다. 별들의 요람과 무덤이 공존하는 나선파를 따라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작은 태양계, 푸른 행성 지구를 향해 돌아옵니다. 우리의 기나긴 여행이 이제 부드럽게 막을 내립니다. 상상 속 우주선의 엔진이 서서히 잦아들고 창밖의 별들이 희미해지며 우주의 깊은 침묵이 당신 주변의 고요한 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의식은 별의 먼지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은하의 중심에서 속삭이는 중력의 노래를 들었으며 시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우주의 고독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광활함 속에서 헤엄치던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고요한 방으로, 당신의 편안한 침대로,
당신의 고른 숨결로 부드럽게 되돌립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이 이 우주에 살아있는 일부임을 증명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행했던 모든 경이로움, 모든 별과 모든 은하는 결국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여행은 끝났지만 그 기억과 감각은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마지막 흔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 우주적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